안녕하세요. IT 지식방송 토크 IT 제마군 GPD 고성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포렌식과 SS 트래픽 가식성 확보를 통해서 블라인드 스팟의 불을 밝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자, F5 코리아, F5 네트워크스 코리아의 신은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RSL 코리아의 조남민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두 분 이제 아주 주제가 아주 화끈한데, 네. 자, 어떻게 불을 밝히실 겁니까? 환하게 밝히고. 조 부장님 어떻게 밝히실 거예요? 네, 분명하게. 분명하게. 예. 네, 아, 좋네요. 아, 화나고 분명하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조 부장님. 네. 현재 그러면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보안 관련된 분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요. 시청자분들. 네. 이분들이 현재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서베이를 해봤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네. 보안 담당자들이 직접 서베이를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숫자를 보고 많이 놀란 부분은 뭐냐면, 네네. 현재 탐지 및 분석 능력에 대해서 만족한다가 24%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공격을 빠르게探知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무기는 8%. 그리고 제때 분석을 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요게 중복이 됐네요. 그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 탐지한 분석할 수 이후에 있고. 분석을 해야 오케이, 대응을 오케이. 하는 거니까요. 네네. 네, 분석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고객이 11%인데요. 네. 이 부분은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많이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 자, 이 자신감 떨어졌던 이유가 아까 우리 제목에 블라인드 스팟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을 갖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 알 수 없는 부분이 사실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 보안이라는 건 가시성을 확보해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용납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대비를 하는 것인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두렵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블라인드 스팟이 어떤 곳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공격자여서 할 때 막으려고 기업에서 많은 이렇게 방어막들을 많이 쳐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이어 있죠. 이렇게 다 지금 많이들 있을 겁니다. 이 정도의 방어막들은. 그죠?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공격이 차단되고 있고요. 좋은 얘기죠. 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해는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있을까 보시면은 유효한 사용자 계정을 썼다든지 신뢰된 원격 접속을 이용한다든지 신종 취약점 혹은 약하게 천천히 들어오면은 사실 기존에 겹겹이 있는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은 탐지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뭔가 패턴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심지어는 암호화 채널의 경우에는 기존 보안 솔루션들이 아예 볼 수 없는 영역으로 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결국에는 이 모든 방어 체계를 다 우회해서 들어온 것이 있더라도 모든 패킷을 다 수집해서 저장하고 분석해보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공격자가 우리 회사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네트워크를 접속할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잡아보자는 게 바로 네트워크 포렌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저장해 놓자 하는 것이 무식하게 다 저장하는 건 아니죠. 뭔가 스마트한 방법이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저장을 하고요. 일단은 왜냐면은 결국 공격에는 언노운의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저장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협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 저장을 하려고 봤더니 역시 암호화 채널 자체는 볼 수 없는 이슈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SSL 디크립션, F5 장비를 통해서 디크립션을 해서 디크립트된 트래픽이 역시 네트워크 포렌식으로 들어오고 또한 기존의 여러 보안 솔루션들 역시도 디크립트된 트래픽들을 받아서 기존의 탐지 능력들이 훨씬 강화될 수 있는 체계를 가져보자.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같이 나오신 이유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기 파이어월, IPS, IDS, NDPR에서 있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있는데 이게 암호화된 걸 처리 못하니까 여기 신부장이 나오신 거고 또 그런 것들 다 모든 것들 다 네트워크의 모든 트래픽 다 수집해가지고 인터넷에 분석하는 것이 또 포렌식도 필요하니까 조분에 나오신 거고, 그죠? 결국 오늘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 부분 이분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구비가 안 됐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그 서베이에 나온 것처럼 뭔가 두려움이 많은 거겠죠. 자, 그럼 과연 이런 것도 오늘 확실히 알게 되면 두려움이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많이 보일수록 두려움이 없어질 뿐더러 네.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되느냐를 탁상에 모여서 회의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 조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어떤 데이터를 근거해 가지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조직의 보안 수준, 네네. 대응 수준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때 땜 방식이 아니라.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신부장님, 네. 이제 그 SSL 요새 뭐 거의 이제 웹의 트래픽 거의 다 SSL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습니까, 네. 동향이 지금? 사실 SSL은 F5가 세미나나 웨비나 할 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아직 그 실제 사용자나 고객분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확실한 건 HTTPS, 그러니까 SSL의 사용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네. 사실 SSL은 간단하게 보면 HTTPS,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보안적으로 봤을 땐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도 미러링, 그러니까 태핑해가지고 SSL을 복구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런 장비들은 향후에 우리가 ECC라는 PFS를 지원하는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웹에 대해서도 현재는 HTTP 1.1이 최신 버전인데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HTTP 2.0을 쓰고 있습니다. 네. HTTP 2.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LS 1.2 버전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큰 사업자가 HTTP 2.0을 쓰는 이유는 괜히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 효율성과 보안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조만간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큰 포탈도 네. HTTP 2.0으로 가게 될 거고 네. 일반 이커머스나 일반 개인 아니면 기업체들도 많이 가게 될 건데 돈이라든지 중요한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것들은 은행권 같은 경우 당연하고요. 네네. 그러면 점점 더 우리나라도 SSL에 대한 그 니즈가 늘어나고 사용이 네네. 점점 더 많아질 거다라는 게 이제 글로벌하게 그리고 한국에 봤을 때 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F5 입장에서는 SSL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저희한테는 좋은 건데요. 네, 고객이나 이제 보안팀에서는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돼가지고 네트워크 경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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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가상도 현실이고 다 네트워크 할 거니까 네. 어쩔 수 없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이제 보안 장비하들하고 어떤 식으로 연동돼요? 먼저 어떻게 연동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네네. 아까 RSA 그 쪽에서 설명하실 때 화이트 스페이스 그리고 네네네. 인크리티드 트래픽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블라인드 스팟은 다양한 경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볼 수 없는 맹점들이 네네. 발생할 수 그렇죠. 있겠죠. 하지만 네네. 트렌드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암호화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안 장비가 기업이나 어떤 조직에 그 도입되는 이유는 네. 보안을 위해서거든요. 근데 네. 사실 그 보안을 무너뜨리는 건 시큐리티 홀 그리고 맹점들입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SSL이다라는 거고 이 SSL에 대해서 F5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여타 많은 솔루션 중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네. 어필을 하려고 네.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뭐 월등하게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이미 우리 여기 사용자들은 다 기업마다 네. 다양한 보안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보안 장비들하고 연동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네. 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F5에서는 SSL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업에는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있고요. IPS도 대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 탐지하는 솔루션들도 최근 기업이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네. SWG 같은 웹 프락시도 많이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있는데 SSL은 이 모든 솔루션에 대해서 버든이고 네. 시큐리티 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F5 같은 SSL 가시성을 제공하는 장비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요. 기존의 솔루션의 단점은 특화된 기능들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A사는 미러링에 특화되어 있고 B사는 iCable랑 연동할 수 있고 네네네. 뭐 C사는 인라인으로 연동할 수 있고 각각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어필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각각의 보안 솔루션 입장에서는 공통된 기능을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IDS는 태핑되는 가시성 장비를 가져야 하고 DLP는 아이캡을 지원하는 가시성 장비랑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보안 팀이나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는데요. F5는 태핑도 할 수 있고 인라인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아이캡을 이용해서 DLP랑 연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시성을 필요로 하는 SSL 가시성을 필요로 하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다양하게 트래픽을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팀과 기업,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부장님, 이게 뭐 같은 리포트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4월에 나온 내용인데요. 실제로 보안 분석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부분은 SIM 기반의 모니터링, 로그 모니터링, IDS, 뭐 DLP, 아이덴티티 매니지먼트, 안티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요약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알려진 배드, 그렇죠. 알려진 나쁜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인식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공격, 신종 공격, 변종 공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위 기반 분석이라든지 전체 트래픽에 대한 분석, 유출 분석, 그리고 계정 상태에 대한 분석, 혹은 요새 한참 화제가 되는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 이 부분들은 결국엔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공격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생겨나고 제로 데이터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빨간 쪽 부분에서는 예전에는 이것은 A, B, C 공격입니다라고 찾아주죠. 무슨 공격입니다. 악성 코드입니다. 이쪽에서는 위험도 점수가 98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100% 슈어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언노운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행위 기반 분석 부분과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뭐 진짜 언노운이 많아지니까 100% 이미 이제 프리디파인 것을 차단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죠? 때문에 아까 화이트 스페이스가 좀 자, 그리고 이제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차단 이것이 이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플로우랑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RSA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라는 제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언제 나온 겁니까? 실제로 나온 지는 2000년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넷 위트니스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저희가 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저희가 2011년부터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트래픽 원본을 다 저장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노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어떤 걸 배제하자라고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미지의 세계를 찾아보는 거죠. 모든 트래픽을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거기 이 트래픽에 대한 정보들, 메타데이터를 뽑아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 정보를 애드를 시킵니다. 추가 정보라는 것은 뭐 목적지 IP가 됐다면은 이 IP는 누구 소유냐, 어느 국가 IP냐. 만약에 우리 회사 내부의 소스 IP라면은 이 IP는 서버냐, PC냐. PC면은 어느 부서의 누구냐. 서버면은 어떤 일을 하는 서버냐, 웹 서버냐, DB 서버냐,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이런 정보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추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정보들이 다 상관 분석 엔진으로 들어가서 실시간 위협 탐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탐지를 할 때 패턴이 이상합니다. 뭐 초당 어떤 접속이 몇 건 있습니다. 이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단순하다 룰에는 안 걸릴 정도로 이제 공격이 고도가 됐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IP에서 특정 IP로 원격 데스크탑을 붙었습니다. So what? 그렇죠. 그런데 콜센터 직원 PC에서 IT 관리자 PC로 원격 데스크탑을 붙었습니다. 전혀 그 사람이 전혀 그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반대 방향이면 그럴 수 있겠죠. 지원을. 근데 만약에 그쪽이라면 뭔가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직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가 정보를 미리미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관 분석 룰을 통해서 시나리오 기반의 탐지를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CNC 탐지를 위해서 그 행위 기반 분석, 머신러닝 기반의 행위 기반 분석하는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위협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위협을 차단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 발견됐다는 건 하나의 단서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건의 전말이 아니라 단서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은 무엇인가. 전체 감염된 PC, 전체 CNC, 최초 뭐 배포 지점 모두 다 분석해서 찾아내서 한꺼번에 예측하고 나중에 예방까지 할 수 있도록 다 차단을 하는 것이죠. 다 차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저장해놨던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세션 재구성하고 고속으로 검색하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렌식에서 프로파일링을 하는군요. 그렇죠. 저도 궁금한 게요. 이렇게 모든 트래픽을 다 저장해가지고 아까 이제 뭐 이렇게 또 인텔리전트 메타데이터도 이제 다 이제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오버헤드가 걸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버헤드가 별로 많이 그래도 안 걸리면서 하니까 현재 이렇게 많은 데서 이걸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과거에는 전체 트래픽을 다 저장해서 분석한다. 상당히 어려운 이슈였거든요. 그러니까 1GBps 네트워크 라인 하루만 잡아도 4테라가 쌓입니다. 그 뭐 일주일만 잡아도 뭐 그렇네. 예전에는 프로세싱 파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컴퓨팅 파워 자체가 좋아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나중에 검색하고 분석하려면 상당한 오버헤드가 들거든요. 그래서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트래픽이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재조립하고 메타데이터들, 정보들 다 뽑아내서 데이터 따로 저장하고 메타데이터는 별도의 인덱스 DB로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인덱싱까지 다 해놓습니다. 나중에 검색할 때는 원본 데이터 수백 테라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 기반으로 빠르게 검색하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바로 인덱스 기반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이제 클릭할 때마다 매우 빠르게 검색해서 보고 어떤 그 특정 세션 이거 의심스러운데까지 도달했을 때 해당 세션의 내용을 열어봐. 드릴다운 해가지고 그때 해당 세션을 읽어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뿌릴 때만 수백 테라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RSA 코리아의 어떤 뭘까 그 기술력 같은 거는 그 메타 분석하고 그걸 하는 그 방법론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겠네요. 그 자체가 사실 특허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처음 만들어서 그 부분을 특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향후 10년 이상간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허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데도 메타 방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방법론은 따라할 수 없는 거겠죠. 완전히 똑같이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죠. 그거를 또 이게 또 RSA 또 그 창업자 세 분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거죠, 거기에. 그 창업자분들은 암호화 쪽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일부 뭐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그 네트워크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술이 많이 녹아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제 상관 분석 통한 위협 탐지 부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그 기존에 우리가 그 이벤트 연관성 분석을 한다면 SIM에서 로그 기반으로 실시간 시나리오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기술을 트래픽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면은 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메타에 대해서도 상관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성되는 메타가 네트워크 트래픽 자체에 있는 내용과 그것과 연관된 여러 비즈니스 정보들 혹은 블랙리스트 매치된 외부 위협 정보들 실시간으로 추가된 상태에서 활용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스트링 기반으로. 그렇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요즘 이제 뭐 보면 이제 또 스플렁크라는 것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공장 자동화 그 OI 쪽에 쓰고 하는 분들 데이터 분석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것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분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결국에는 보는 데이터의 소스가 무엇이냐인데요. 스플렁크는 로그를 보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보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안 장비들이 생산해낸 로그를 보는 것이고 어떤 탐지가 있거나 룰에 대한 어떤 매치가 있어야지 로그로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근데
여기서 저희가 보는 것들은 지나간 모든 트래픽이거든요. 네, 모든 행위 그 자체, 행위 자체를 모두 다 봐서 그거에 대해서 예, 상관관계 분석을 거는 로그가 것이죠. 아니라 그렇죠. 모든 행위. 모든 현상. 자, CNC 이제 우리가 통신이란 것도 이제 네. 워낙 이제 ATP 이런 것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세요 이제 이것에 아시죠? 대해서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이제 예. 그 해커 이거 어떻게 이걸 하는 네. 건지 그죠? 알고 예.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장표는 네. 지금 굳이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지금까지 이런 CNC 탐지를 위해서 가장 많이 보급된 게 이제 샌드박스 기술이죠.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실행 파일을 잡는 겁니다. 네네. 네, 파일의 행위 기반으로 이것이 악성 파일이 아니라 잡는 건데 파일에 감염된 이후에 실제로 공격자와 CNC 통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행위 기반으로 잡아볼까? 감염이 된 이후에 만약에 못 잡았다면 샌드박스가 예, 왜냐하면 파일은 반드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나가서 감염되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네네. USB를 그렇죠. 통할 수도 그렇죠. 있고 노트북을 갖고 나갔다 감염돼서 회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테더링을 걸었다가 네네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일을 완벽하게 잡는다고 해서 100%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감염된 상태에서 CNC를 어떻게 찾아볼 것인가. 네. 예. 실제로 저희 회사 직원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저희가 직접 관제를 하면서 저희 가장 뛰어난 관제 인력들이 실제로 CNC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람 전문가가 엑스퍼트가 어떻게 전문가가 자신의 그 경험을 살려서 발견할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데이터 과학자들을 서로 TFT로 묶어서 이분들이 실제로 매일매일 하는 이런 업무를 어떻게 기계한테 시켜볼까? 예, 라는 연구를 해본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네요. 머신러닝이죠. 언제부터 그런 거를 하셨나요? 그거를 한지는 좀 됐고요. 네. 저희가 이것을 알파고 나오기 전부터.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예. 제가 이것을 실제로 제품화해서 런치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정도 했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저희 자체 관제에서 네. 충분히 활용해보고 정말 잘 잡힌다 싶어서 제품화 시킨 것이죠. 네. 예. 일단은 CNC 통신은 주기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뭐 할 거 없습니까? 뭐 할 거 없습니까? 물어보죠. 네네. 자, 주기적이냐? 그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탐정이에요. 이거 가지고 일단 위험도 점수를 판별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해당 도메인에 얼마나 많이 접근을 하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분석 인력들이 처음 보는 도메인인데 냄새가 나는데 오케이. 이름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래픽에서 접속하는 모든 도메인의 빈도수를 러닝하는 것이죠. 배우는 겁니다. 네, 해당 회사에서 어느 도메인에 가장 많이 가는지 한 번도 안 가본 도메인은 뭔지 쭉 통계를 계속 쌓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도메인에 통신이 있는데 이 도메인에 접근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지금까지 없었고 현재 딱 3명밖에 없어요. 이상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 유저 에이전트인데 유저 에이전트는 클라이언트 타입을 정의하는 HTTP 프로토콜에서 어느 클라이언트다, i7이다, i8이다, 뭐 사파리다 이런 거거든요. OS는 뭐다? 예. 이 정보도 모읍니다. 우리 조직에서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HTTP 통신을 하는지. 근데 어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했어요. 이 클라이언트를 쓰는 거는 이전에는 없었고 현재 우리 회사에는 5명밖에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하여튼 뭔가 아주 아주 뭔가 앱노멀한 것을 발견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앱노멀하다는 거를 저희가 정의한 앱노멀이 아니라 그렇죠. 그 시스템이 돌고 있는 고객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 환경을 배우는 것이죠. 여기서 뭘 쓰는지, 뭘 안 쓰는지. 안 썼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죠. 이게 이제 머신 러닝인 거죠. 그리고 참조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도메인의 생성 시간과 만료 시간을 봅니다. 이 도메인은 언제 등록했는지, 등록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아까 말씀하신 휴먼 엑스퍼트들의 그 엑스퍼티즈를 분석하니까 이런 게 나온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더라. 이 부분을 기계가 자동으로 하도록 구현한 거죠. 그래서 해봤더니 상당히 적은 오탐으로 정말 이상한 공격들을 잘 잡아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적은 오탐이라는 게 대략으로 감이라도 잡게 몇 프로 정도 된다는 겁니까?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국내 많은 저희 고객들, 네. 가망 고객들에게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2주, 3주 이렇게 해봤는데, 학습 시간은 24시간 정도 뭐 일이 학습을 해야 돼요. 근데 24시간 직후에는 좀 오탐이 있는데, 한 3, 4일 정도만 좀 지나도 오탐률이 급격히 줄어들고요. 학습 기간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이게 해보면은 뭐 물론 조직의 트래픽 양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2-3개, 많아야 4-5개 정도 따따따딱 뜨는데 다 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도메인들인 겁니다. 분석해 보면은 거의 다 막아야 되는. 사실 이게 최근 이제 이 보안 장비들에서 이제 이런 너무나 많은 이것이 시그널이 나오니까 담당 대표에서 다 분석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회사한테 오히려 이걸 외주나 이거 그냥 해달라고 서비스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죠. 전담 인력도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트래픽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가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 조직 내부도 잘 되지만 현재 보안에 위협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디에 뭐 블랙리스트 IP들이 있고 본넷이 어떻게 활동하고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안 커뮤니티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주스 트래커, 뭐 스팸하우스, 뭐 인터넷 스톰 센터 이런 데서 받은 여러 가지 패턴들 혹은 블랙리스트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저희 고객 장비에 업데이트를 거의 매일 해드립니다. 그래서 위협을 좀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정말 고도화된 공격을 찾으려면 해커들도 최대한 자기가 정상인 것처럼 위장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 아니고서는 명확하게 그 회사 직원처럼 행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만의 비즈니스 정보들, 부서 정보, 조직 정보, 프로세스, 역할 등등등을 가미를 시키면 이거는 우리 조직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이런 걸 활용하려면 미리 지금 이 포렌식 장비랑 이 정보하고 연동되도록 이 정보는 이미 준비해놔야겠네요. 고객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데요. 현재 많은 고객들이 적어도 이 IP가 누구 거다, 어느 부서다, 서버다, PC다 정도 정보는 다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거버넌스 체계를 좀 많이 갖추신 고객분들은 이 서버는 담당자가 누구고 어떤 정보가 들어있고 뭐 여기까지 위험도 우리한테 얼마나 크리티컬한 서버다까지 관리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거버넌스 체계가 잘 돼 있을수록 이것이 더 효과적이겠네요. 효과적이죠. 특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의 접근성 같은 것도 권한 부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돼 있으면 더 이게 효과적이네요. 거기에 따라서는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굉장히 의심스럽거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분석을 하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공격을 사전에 자동 탐지해서 차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격이 들어왔더라도 실제로 비즈니스의 피해 입히기 이전에 탐지해서 빠른 시간 안에 분석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고요. 실제로 사건이 났을 때, 어떤 탐지가 있을 때 어디까지 자세히 분석해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공격의 전말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취한 조치가 실제로 공격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이런 조치의 실효적 측면에 있어서 훨씬 강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일하는 보안팀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까 이제 저는 되게 오늘 신선했던 게 이런 보안 그 전문가들의 그 엑스퍼티즈를 머신러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기계한테 학습시켜가지고죠.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게 됐는데 이게 들여다 보면 해커들도 앞으로 걔네들도 인간이 아니라 걔네도 머신러닝을 해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걔네들도. 그럴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좀 경험을 해보면 100%는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머신러닝 기능 해가지고 모든 공격을 다 잡아줄 테니 우리는 이것만 걸어놓고 발 뻗고 잠을 자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많이 손으로 하던 이런 분석 작업들을 자동으로 다 해주고 여기에서 못 잡을 만한 것들은 우리가 따로 쏟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계한테 시킬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맡기고 진짜 이 감성이 필요한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부분들을 보안에도 감성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나는 사실 감성이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막
속고 속이는 네네. 치열한 예, 머리 싸움이거든요. 아, 촉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촉이 필요하죠. 예, 네. 실제로 그 시그니처로 찾는 건 사실 촉이 필요 없죠. 네네. 알고 그렇죠. 있던 거와 그렇죠. 똑같은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의심스러운데 라는 이 촉은 예. 갑자기 촉하니까 예. 굉장히 또 샤프해 보이시네 또. 예, 결국에는 해커와 네. 해커를 분별해낼 수 있는 촉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인력들을 양성해서 예, 우리 조직에서 활용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솔루션이 해줄 수 있는 부분과 실제로 이런 촉을 가지고 예, 우리의 보안을 더 개선해 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탐지를 강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팀장님 이제 아까 이제 SSL 오케스트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보안 장비들이 이기종 보안 장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하고 이제 정말 연동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걸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이 우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DLP, Secure Web Gateway, IPS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요. 각 장비마다 SSL 가시성 장비와 연동하는 방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DLP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ICAP이랑 연동을 하는 방식이고요. 물론 미러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IPS 같은 경우는 미러링으로 트래픽을 받으면 차단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PS 같은 경우는 인라인 형태로 연동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장비는 미러링으로 많이 트래픽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RSA 포렌식 장비 그리고 파이어와의 APT 솔루션 같은 경우가 미러링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 특성에 따라서 SSL 가시성 솔루션들이 하나 아니면 두 개 정도를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러링과 인라인을 지원하거나 인라인과 ICAP을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서로 다른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이상의 SSL 가시성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F5가 이야기라는 건 이렇게 특성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위해서 서로 다른 SSL 가시성 장비를 도입할 게 아니라 올인원으로 하나의 장비로 할 수 있는 보안 장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오케스트레이터라는 용어를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감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SSL 가시성 장비는 깡통 장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토픽처럼 복구하고 믿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보안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블라인드 스팟을 없애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안 솔루션이 모두 다 없앤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SSL 가시성 장비가 도와주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필을 하고 싶은 건데요. SSL의 오케스트레이터는 단순하게 가시성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가시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보안 기능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는 SSL 가시성 솔루션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거 적용할 때 어떤 걸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디플로이먼트 모드가 있을 거예요. 미러링으로 할 건지, ICAP을 할 건지, 인라인으로 할 건지. 그리고 실제 이 가시성 장비가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단순하게 미러링만 하면 족한지 아니면 어떤 컨텐츠의 변경에 대해서 참여를 했으면 좋을 건지 그리고 연동하는 보안 솔루션이 몇 대인지 예를 들면 어떤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그 보안 솔루션이 미러링하는 장비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미러링으로 받아야 될 장비가 3대입니다. 그러면 이 SSL 가시성 장비가 3대에 대해서 동일한 미러 트래픽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SSL 가시성 장비가 하나의 미러링 장비만 수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고객은 탭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미러링 하는 장비도 있지만 ICAP도 있다. 이런 다양한 그 모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수량은 몇 대인지. 그리고 각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헬스 모니터링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미러링 트래픽만 주는 게 아니라 보안 솔루션이 죽었는데 인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트래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복구화를 하지 않고 그냥 바이패스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현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암호화 복화 시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장비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번점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심플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벤더의 다양한 장비가 다양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복잡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SSL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반대로 보면 보안 솔루션은 그만큼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얼마나 이제 그 SSL 가시성 장비가 이 말씀하신 그런 이제 오케스 전체 다양한 장비들하고 연동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쉽고 직관적이면서 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체크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포인트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자, 실제로 그러면 그 F5의 그 제품명은 뭡니까? 이게 SSL 장비 제품명은 하드웨어적인 제품명은 기존의 솔루션과 동일하고요. F5의 SSL 오케스트레이터는 일종의 이제 SSL 가시성을 위한 컨셉적인이라고 보시면 참 이것을 이제 실제로 구축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편에 사용자가 있고 오른편에 인터넷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BIG 인그레스가 있고 BIG 이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F5는 특이하게도 SSL 가시성을 장비 하나로도 할 수 있고요. 장비 두 대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한 대로 많이 구축을 하시는데요. 인그레스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그레스에 보시면 박스가 되어 있는데 색깔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iCAP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라인 L2 서비스 대표적으로 IPS 같은 게 되겠죠. 그러면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고 인라인 L3 서비스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링으로 받을 장비는 이제 저 색깔이 뭐죠? 주황색. 네,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그레스 BIP에 4개의 서로 다른 타입의 보안 솔루션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F5가 말하는 오케스트레이터, 달리 말해 서비스 체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F5가 이야기하는 건 이 서로 다른 보안 솔루션의 복호화된 트래픽을 고객이 원하는 형태로 전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른편에 서비스 체이닝 해가지고 체인 X, 체인 Y 이렇게 색깔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박스의 색깔이 다르죠. 예를 들면 체인 X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갔다가 푸른색으로 갔다가 오렌지색으로 갔다가 레드로 가게 되는데 저 색깔의 변화가 복호화된 트래픽이 흘러가는 플로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리 이야기를 하면 먼저 미러로 갔다가 iCAP으로 보내고 그리고 IPS로 보낸 다음에 인라인하는 L3 서비스로 보낼 수 있는 이런 게 체인 X의 플로우가 될 거고요. 체인 Y는 미러링을 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체이닝을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체이닝을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체인 X도 있고 체인 Y도 있는데 어떤 트래픽은 체인 X에 맞는 트래픽일 거고 어떤 트래픽은 체인 Y에 맞는 트래픽일 겁니다. 그런 분류를 또 여러 가지 왼편에 보시는 트래픽 분류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한 룰로 그냥 복호하는 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이제 복호하는 거네요. 예를 들면 중간에 있는 장비지만 어떤 트래픽은 iCAP을 번장비에 볼 필요가 없으면 연동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트래픽은 미러링으로 보내봐야 트래픽 수신을 못 합니다. 그런 트래픽 보낼 필요 없는 거죠. 그만큼 어떤 그 전체 그 시스템의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오버헤드가 확 줄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F5는 특이하게 2개의 장비로 구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된 용어로는 SS 에어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F5 장비 2대 가지고 에어갭을 구성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인그레스 한 대, 이그레스 한 대 이렇게 2대를 구축을 하시면 이 인그레스와 이그레스는 이제 평문 존이 되는 겁니다. 복호화된 존이 되는 거고요. 이 구간에 레거시 환경처럼 네트워크 장비를 꽂아 넣으시면 그 구간은 이제 모두 다 복호할 수 있는 트래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옵션으로 제품을 디플로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이제 SSL이 굉장히 많이 이제 CPS 많이 쓰여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이제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도 암호화 복화한다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 거에 뭐 비해서 비교해가지고 복화 말고도 어떤 것들이 또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 대부분의 SSL 가시성 장비 당연히 가시성 장비니까 가시성은 반드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SL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보안팀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네.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랑 연동되니까 네, 맞습니다. 보완하신 분들은 또 네. 그래서 제가 F5 솔루션으로 보안에 대해서 가시성 장비로 어떤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MPS 가속이란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 F5 제품,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연동되는 MPS, 대표적으로 파이어웨어나 RSA 이런 장비가 있겠죠. 연동을 해서 이 보안 장비가 만들어낸 차단 리스트, 뭐 IP가 될 수도 있고요, 도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스트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 받아가지고 차단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단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냐면 MPS나 보안 장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미 검증된 리스트를 준 거거든요. 그렇죠. 이 IP는 차단을 해도 된다. 네네네.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이 IP는 보안 장비가 컨펌을 해준 거니까 차단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근데 수동으로 그것들을 차단을 하면 되는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확정된 리스트를 F5가 가지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5는 IP도 볼 수 있고 인증서 정보도 볼 수 있고 도메인도 볼 수 있고 복화해서 다 볼 수 있으니 F5 장비가 다 차단을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MPS 같은 보안 솔루션에 들어가는 트래픽의 유입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리스트인데 트래픽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차단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개입 안 되고 이제 그 MPS 장비하고 F5 장비가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레퓨테이션 기반의 어떤 보안 기능을 F5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URL 기반 레퓨테이션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흔히 비업무 사이트 차단하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비업무 사이트 차단을 URL 기반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F5는 DNS 기반 평판 DB와 연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죠. 사용자가 익히 알려진 위험한 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첫 번째 PC에서 일어나는 트랜잭션이 뭐냐면 DNS 룩업이 일어납니다. 도메인에 대한 IP를 알아야 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F5 같은 장비가 사용자가 보내는 DNS 쿼리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접속 자체를 못 하겠죠. 그리고 접속 자체를 못 한다라는 건 이 사용자가 일으키고 내부로 들어와서 MPS로 갔을 그 트래픽을 MPS 입장에서는 사전에 그냥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부하적인 입장에 봤을 때 트래픽 양이 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F5 장비가 DNS를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맞습니다.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제 레이어 7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레이어 2서부터 다 되니까. IP는 보기 쉬운데 사실 또 그 DNS랑 연동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게 고려할 때 탑5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Q&A 시간 들어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계 그리고 시장에 SSL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SL 가시성을 제공하는 장비가 SSL을 복구할 수 있다가 고려사항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하드웨어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키를 복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다수의 동일한 목적의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탭이랄지 이런 장비를 추가 구매를 해야 되는 솔루션인지 그리고 ICAP 같은 특화된 프로토콜을 쓰는 보안 장비가 있어서 연동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에 HTTP 2.0을 많이 쓰게 될 텐데 그런 신기술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인지 그리고 복합적으로 탭과 그리고 인라인, ICAP,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검토를 하시면 최적의 보안 솔루션 그리고 가시성 장비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F5는 포지셔닝이 네트워크하고 보안 이쪽에 딱 중간에 딱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과거에는 네트워크와 서버였는데요. 지금 이제 보안. 그러니까요. 워낙 이제 보안 쪽이 이렇게 되니까. 보안회사니까요. 자, 그럼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요, 그 답변해 주시면서요. 이거 좋은 질문이라면 이름 좀 적어주세요. 알겠죠? 이름 좀 두세 명씩 적어주셔가지고 이따가 끝날 때 말씀해 주세요. 알겠죠?
자, 홍성우님, 저희는 DNS 보안 장비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DNS 보안 장비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속도는 어느 정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보안 장비가 필요 없다, 어떤 종류의 보안 장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답변인 것 같고요. 충분히 기존에 있던 보안 솔루션과 F5 솔루션이 연동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DNS 서버를 운영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서버의 가용성을 늘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DNS 평판 대비 연동 말씀드렸던 거는 그 바인드에 있는 RPG라는 표준 기능이거든요. 그것들을 연동을 해서 제공이 가능하고 속도 부분은 감히 DNS를 처리하는 보안 장비 중에서는 F5 솔루션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성능은 뭐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스펙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창희님, 키 사이즈가 왜 4094비트까지 되어야 하나요? 4096이 정확한 거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 키 사이즈는 2048입니다. 그런데 이제 4096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48이 안전하다고 보기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ECC가 커져가고 하면 2048이 4096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현재 쓰고 있는 2048이 아니라 앞으로 더 쓰게 될 것까지 고려를 해서 고려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기련님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따로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장님하고 이분은. 그리고 지금 11분께서 자, RSA 솔루션 도입을 위해서 스토리지 캐퍼와 로컬 샌드박스, RSA는 로컬 샌드박스가 없고 서드파티로 제한함. 하드웨어 캐파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그렇죠. 저도 문서를 봐야 알 수 있는 자, 그 스텝스는요. 지금 조남영 부장님하고 신현수 부장님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 써주시고요. 송기현 같은 분은 이메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그 다음에 류성민님은 RSA 솔루션으로 APT 분석도 가능한가요? 주 목적이 APT 분석을 위한 솔루션이라고. 네네네. 이종우님, SSL 트래픽 암호화 처리 등에 있어서 속도 등의 다른 이슈는 없는지요? 가장 최신의 해킹에도 대응이 가능한죠? 해킹, 먼저 두 가지 질문하신 속도랑 해킹인데요. 속도 부분은 이제 각 솔루션마다 어떤 칩셋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속도 부분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킹은 질문이 약간 모호한데요. 해킹 자체를 가시성 장비에서 탐지하거나 차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해킹에 대한 탐지 차단은 보안 솔루션이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F5 같은 SSL 가시성 장비를 사용을 하시면 그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사이퍼 스위트를 사용자가, 그러니까 보안 관리자가 정한 사이퍼 스위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용자와 인터넷 서버 간에 낮은 사이퍼 스위트를 쓰고 있다라면 프락시 형태로 좀 더 높은 사이퍼 스위트를 쓸 수 있도록 관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지영님은 사용자 입장에서 SSL이 설치된 사이트를 접근하면 귀찮고 왠지 느리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를 만회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웹서버 관리자 입장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속도적인 부분은 단순하게 SSL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구글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다 HTTP 2.0을 쓴다라고 했는데 웹사이트 최적화적인 컨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버에서 많은 사이트들을 SSL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면 SSL 전용 칩셋이나 아니면 SSL 가속기 같은 장비를 도입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 속도도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아까 송기련님께서 RSA의 포렌식 솔루션의 정책 업데이트 시에 수동 정책 동기화인데 이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본이 자동입니다. 진짜 자동이고. 만약에 외부 네트워크 영역을 주지 않는 에어게 환경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입니다. 지금 송기련님께서 질문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부장 혹시 이 중에서 혹시 답변할 만한 질문 있으시면 아무래도 따로 미팅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기무님, F5 SSL은 NFT 솔루션의 일종인 듯 한데요.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트래픽을 검사해서 리버스 커넥션을 통한
시스템의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탐지할 수 있는지요? 아까 해킹 질문하신 분이랑 비슷한 컨셉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F5는 기본적으로 SSL 된 트래픽을 복호하고 보안 솔루션으로 전달을 하는 역할이 줍니다. 그래서 네네. 악성 코드 감염 여부나 뭐 이런 해킹과 관련된 아니면 말리셔스한 트래픽 검사 이런 것들은 모두 보안 솔루션에서 해야 될 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기부님 질문이 네. RSA 시큐리티 어널리틱스는으로 시작했으면 딱 정확한 질문이거든요. 네. 저 행위는 딱 저희 제품이 네.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김지호님께서 최근 IoT 분야는 소용량, 적은 트래픽의 다양성으로 포렌식 적용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IoT 분야에서의 네트워크 포렌식 동향은 어떤지요? 이 부분은 아직 좀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방안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 질문 나온 김에, 이게 이제 뭐 IoT가 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쪽은 이런 뭐랄까 보안 관련돼서는 어떤 이슈가 나올까요? 그쪽은 제가 볼 때 IoT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기존의 보안 사고는 정보를 잃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이 죽어서 뭐 불편을 겪는다거나 친다면 IoT에서 가장 큰 위협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예서 교통 신호가 막 바뀐다든지 다치거나, 공장에서 이상한 것이 뭐 아니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차를 도난당한다거나. 그래서 좀 더 사이버 위협이라는 게 더 이상 사이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쪽으로 전이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IoT 보안에 대해서 가장 큰 화두라고 봅니다. 김기준님, 언뜻 드는 생각이 상감 분석으로 탐지해낼 수가 있다면 상감 분석 결과에 역해석해서 탐지를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격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느리게 천천히 전략 자체가 상감 분석 룰은 일정 시간 안에 일정 시나리오가 완성이 돼야지 탐지를 하잖아요. 그거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 느리게 천천히입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럴 분석, 그러니까 행위 기반 분석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 비즈니스 정보 추가하고 외부 이유 정보 추가해서 어떻게든 가시성을 넓히는 이유 자체가 상관관계 분석만 믿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해커들도 각 보안팀이 어떤 룰을 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김혜연님, 공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포렌식을 많이 꺼려하거나 기피하는데 적법성 여부와 이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가 있는지요? 이 부분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보다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된 것들 거기에 주민번호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시로 다 이렇게 마스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구간은 회사의 업무 네트워크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테더링망을 본다거나 그러면 그건 진짜 법적으로 큰일 나는 것이죠. 근데 회사의 업무 네트워크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안의 목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류지원님, 이런 좋은 솔루션으로도 뚫릴 수 있다는 것에 모든 보안 담당자가 인식할 텐데 이런 불안이나 보안에 대해 윗분들이 더 경각심을 갖기 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안이라는 게 뚫리냐 뚫리지 않느냐라는 것은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파워가 있느냐. 결국 이 파워는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고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할 수 있느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 이상의 능력을 확보를 하시면 일종의 자신감.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 우리는 제때 발견해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어쩐지 여러분 조 부장님 보시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가이스 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일단. 강상호님, 원격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SSL을 거치다 보면 백업이나 복구에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 솔루션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어떤 SSL을 고친다라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네네. 일단 SSL 암복화에 대해서는 모든 표준 SSL은 다 암복화를 저희 제품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심동환님, 서비스 체이닝으로 보안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한지요? 오케스트레이터도 로그 서버처럼 로그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 자료와 같이 빅데이터 보안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는 제가 어필한 건데 그 보안 분석은 RSA 쪽 질문. 두 분이 막 하셔가지고 막 짬뽕 되신 것 같아. 제작자분들이. 실제로 그 저희 제품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또 비슷한 질문 또 홍정민님도 있는데요. 그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 환경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도 빅데이터 사업부, 피포털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과도 이미 연계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트래픽을 수집할 때 실시간으로 하둡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 하둡 파일 시스템 쪽으로 넣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모든 그 분석된 메타데이터들이 빅데이터 환경으로 꽂히고 거기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메타데이터가 하둡으로 들어가요? 메타데이터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로 들어가는데 고객이 하둡이 있으시다면 하둡으로도 동시에 넣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좋으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규건님께서는 아이캡 서비스란 말 처음 듣는데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아이캡은 프로토콜이고요. 그 구글에 아이캡 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인터넷 컨텐츠 아답티브 프로토콜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DLP나 안티바이러스 게이트웨이와 그 웹 게이트웨이 같은 장비랑 연동하는 연동 프로토콜입니다.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김창희님, 오케스트라 구축에서 한 대나 두 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인그레스, 이그레스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 대 또는 두 대로 하는지요? 일단 한 대로 했을 때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암호화 복호하는 장비, 그리고 그러니까 사용자와 접점, 그리고 인터넷 서버와 접점이 한 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아웃으로 들어가는 그 트래픽 처리량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문어발처럼 장비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 형태가 이제 한 대인 경우인데요. 이게 장비가 두 대로 늘어나면 인그레스는 한쪽만 암호화를 하고 반대쪽은 다 복호합니다. 반대로 이그레스는 한쪽은 다 복호하고 서버 사이드만 그 암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보안 장비를 중간에 꽂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입할 때는 두 대가 이제 약간 금액은 커질 수 있겠지만 장비 개별로 봤을 때 구성이나 보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동구님께서는 보안에 감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참 독특하다고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박안주님은 해커도 감수성이 풍부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질문이 아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동구님께서 그래서 보안에 감성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트래픽 모니터링 하시면서 감성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달라고요. 실제로 그 저희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검색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은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에이 아니네 라고 돌아오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의심스러우면 그냥 눌러보면 이상한데 그러다 보면 어라? 이런 게 있네? 찾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몇 번 놀라는 게 정말 창의적이다. 공격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해커들은 야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창의적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있었던 주요 사건들도 보면은요 뚫고 들어오는 방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뉴스를 접할 때도 와 정말 창의적이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자들은 적어도 우리보다 창의적인 인물들입니다. 그게 공격하는 자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막는 거니까 아무래도 다르죠. 그래서 제가 감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기계에다가만 맡겨놓는 건 어찌 보면 위험한 것이고 우리도 감성을 가진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 어라 창의적인데 하지만 나는 잡았어. 이런 식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은주님께서 요새 SDX 환경에서 보안 솔루션이 가상 환경으로 통합되는 추세인데요. SDX 트렌드에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먼저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SDX에 들어갈 수 있는 사실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는 REST API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VM이든 시스코든 뭐 어떤 환경 오픈스택이든 공통적으로 쓰는
랭귀지는 아니지만 굳이 말로 치자면 모두 다 REST API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해서 다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VM웨어, 시스코, 오픈스택 각각의 환경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제품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각각의 협의처 그리고 커뮤니티 기관에 F5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저희 패밀리가 VM웨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희 제품들은 다 VM웨어 환경에서 다 돌아갈 수 있게끔 예, 다 VM 가상 그러니까 버추얼 보안 솔루션들, 어플라이언스들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밖에 아주 밀접한 예,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가지성 확보 예, 측면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죠. 강상훈님, 국정원 인증이나 조달에도 등록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제품 도입 후에 보안이 강화된 보고서나 도표를 매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CC 인증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보고서는 스케줄 보고서로 고객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세팅을 하시면은 매일이 됐든 매주가 됐든 매달이 됐든 예. F5는 어떻습니까? CC 인증 같은 거. CC는 국정원 CC는 아니지만 인터내셔널 CC가 곧 나올 거고요. 예, 조달에 등록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소호님은 지금 향후 만약에 보안 솔루션, 보안 장비들 다 SSL을 다 이제 복화하는 게 다 보안 장비에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재 그 보안 솔루션이 SSL을 자체 지원죠. 사실 지금도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SSL을 보안 솔루션 했을 때 사이드 이펙트가 있냐 없냐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기능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솔루션이 NG 파이어홀이나 APT 솔루션들이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이 우리 회사는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걸 쓰는 것보다는 비용적이나 아니면 유저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는 가시성 장비를 쓰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보안 장비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게 되더라도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한규건님, 가시성 솔루션 구축 시에 SSL 인증서를 다수의 내부 PC에 설치하는 방식이 자동인지 아니면 수동으로 설치하는지요? 기본적으로 이건 배포의 문제인데요. 배포하는 방식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편리한 배포 툴을 가지고 계시면 배포 서버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AD 운영하고 계시면 AD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F5는 배포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저희 장비에 호스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호님, 네트워크 포렌식 효율화가 좋으려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그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을 취약점 없도록 개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야지 실제로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정말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익스플로이트 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은 사실 실제 개발하는 현장에서 이쪽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리소스 문제로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빈님, CDN 인프라 구조에서 네트워크 포렌식을 운영한다면 용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CDN 특성을 가미한 방안이 별도로 있을까요? 실제로 CDN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컨텐트를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네트워크인데 실제로 멀티미디어 컨텐트 같은 경우에 이것이 실제로 감염원이나 공격에 활용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런 환경에서는 저희가 이런 접속이 있었다라는 메타데이터만 남기고 아주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저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부하를 분산시키는 이런 전략도 취하고 있습니다. 자, 한규건님, 최근에 많아진 무선 랜 트래픽 가시성을 위해서 AP와 컨트롤러 간의 암호화된 TLS 트래픽도 F5 가시성 솔루션을 볼 수 있는지요? TLS를 스탠다드로 구현하셨으면 볼 수 있습니다. 송기는 RSA에서 포렌식 교육 과정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질문이시니까 송기는 질문 좀 하셨는데 제가 IR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지 저희 제품을 이용해서 포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격을 잡아내려면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봐라. 물론 저희 솔루션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오픈소스 툴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강사들이
그 강의 전문하시는 강사분들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예, 해커들을 잡았던 뭐 군, 정보기관 이런데 굉장히 그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강의 스타일이 되게 딱딱하지 않습니까 좀?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그 소속이 군이더라도 실제 이쪽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자유로운 용어를 가지고 결국에는 오케이. 왜 경찰들도 강력계 경찰들은 범죄자하고 비슷해 보이는 것과 비슷하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현실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정말 강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고님, SSL 보안을 적용하는 경우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가시성 확보가 되는 경우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이 세미나가 블라인드 스팟에 불을 밝혀라라는데요. 이제 환하게 밝히겠다라고 했는데 SSL 보안을 적용하시면 블라인드 스팟 맹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RS와 F5가 온 거고요. 가시성 확보가 되면 볼 수 없었던 트래픽을 그리고 해커들이나 악의적인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루트를 볼 수 있고 탐지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홍준님께서 이렇게 되면 도입하면 할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지 않을까요? 하면서 그러셨는데. 머신러닝 한다고 하시네요. 예. 실제로 할 일이 많아집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더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더 많이 봐서 제대로 치료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뒤로 들어오는 공격 자체가 감소합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인력이 좀 더 적은 케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탄면도 확 줄어들고. 그렇죠. 김창희님, 오케스트라 구축 시 불가능한 보안 장비 같아요. 다른 보안 장비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안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고 PD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L2 인라인, L3 인라인, 미러링 그리고 아이캡 이게 크게 이제 보안 장비 연동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근데 L3 인라인은 거의 없고요. 세 가지인데요. 이걸 벗어나지 않는 솔루션이라면 다 연동 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Q&A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두 분 질문자 한 분 좀 두세 분 불러주시겠습니까? 먼저 부르시죠. 일단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신 송기런님. 예, 그리고 홍정희님. 홍정희님. 저는 한규건님. 그리고 박상현님. 자, 송기런, 홍정희, 한규건, 박상현님. 한 번 더 불러야 돼요. 이종우님. 이종우님까지 5분은요,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만원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좋은 관점 많이 좀 얻으셨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친 거할까요? 솔루션이 많습니다. 솔루션이 많은데 사실 솔루션이 많은 만큼 고민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많은 이야기를 전달을 못 드렸는데요. 그 SSL 가시성 고민하실 때 F5 한번 꼭 연락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에 오늘 처음이시잖아요. 첫 방송 이제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재밌네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가시성을 확보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